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아침엔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하루 휴가를 간 황보선 앵커를 대신해 오늘 아침은 김우성 PD가 대신합니다. 변화. 압축 성장을 한 한국 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말입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그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 기업은 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이었죠. 어제 향년 7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치권, 국내외 각계각층의 조문과 애도, 다양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들 속엔 모두 변화가 있습니다. 삼성과 한국 경제를 세계 인류로 변화시키는 데 큰 업적을 세운 고인의 뜻과 업적을 기리면서도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초법적이었던 삼성의 모습, 이제는 변해야 한다라는 말들도 동시에 들립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 중심으로 꾸며드립니다. 서울대 경영대학원 이동기 교수와 삼성그룹의 성장과 경영에 관한 이야기 짚어보고요. 이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삼성그룹의 상속 문제 구자룡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오랫동안 삼성의 변화를 요구하고 또 삼성 저격수로 불렸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남은 과제와 의미 짚어봅니다. 변화의 화두, 사법과 정치 이슈에서도 뜨겁습니다. 검찰 관련 이슈에 이목이 집중된 국감도 그랬죠. 오늘은 법무부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발언,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박원석의 밑줄 시간에 정리해봅니다.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하루 청취자 여러분께 좋은 변화만 있길 기원드리면서 하루 대타 앵커를 맡은 김우성 PD와 함께 지금 시작하시죠. 네, 삼성을 세계적인 그룹으로 발전시켰던 이건희 회장인 만큼 별세 이후에 그 공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다양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일생을 통해 빛과 그림자 여러 이야기들 벌써부터 많이 나오고 있죠.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영 전문가입니다. 이동기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른 시간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자, 어제 갑작스러운 보도에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많은 전 세계 언론까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 일단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요? 예, 우리 잘 알다시피 이건희 회장님은 그 선대 경영자인 이병철 회장의 뒤를 이어서 1987년부터 삼성그룹을 이끌어 오신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삼성그룹을 글로벌 리딩 그룹으로 도약시킨 이 글로벌 경영자가 시대가 막을 내리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원래 한국 사회, 한국 경제가 아주 격변하던 시기에 대표적인 또 상징적인 인물 한 분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자, 이건희 회장은 재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키웠다라는 평가를 앞서 해주셨는데, 사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초인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나?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우리한테 많이 이미 알려진 얘기입니다만은 1993년에 네. 소위 신경영 선언으로 본격화된 혁신 경영이 이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위기의식 고취나 또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 품질이나 디자인 같은 네.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철저한 고객지향적 문화 그리고 치밀한 경영관리 체제 이런 네.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한 혁신 경영 그 지속적인 추구가 삼성을 초인류 글로벌 기업으로 이끄는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저는 이제 네. 예.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변화, 혁신은 사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알려진 부인과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이런 얘기까지도 회자가 되는데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있고 또 글로벌 환경이 굉장히 급속도로 신자유주의 체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삼성은 유독 이 변화가 실체화됐고 그 성과를 맺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또 그러지 못했던 기업들도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사실 전문가로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혁신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하는 단어입니다만은 네. 사실 혁신이 많은 기업의 경우 이게 단순한 선언이나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혁신은 사실은 이 선언이나 구호라는 이런 상징적 측면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실행이 되는 실행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은 사실 이런 혁신의 그
실행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네. 혁신이 현장에서 실제 실행되도록 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많은 다른 기업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이 구미 공장에서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이 휴대전화, 뭐 화형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불량품을 전부 다 불에 태우는 일도 있었고 또 다양한 얘기들이 일화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또 경영 전문가로서 좀 짚어주실 만한 그런 구체적이고 좀 실질적인 일화 기억에 나시는 것들 있으실까요? 제가 뭐 하도 많은 사례들을 그렇죠. 접해가지고 네네. 지금 딱히 이 언뜻 떠오르는 일화는 없습니다만은 이건희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네. 너라도 좋으니 뛰는 사람 뒷다리 잡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이 훌륭한 그 인재의 중요성, 훌륭한 인재의 중요성 그리고 특히 이제 조직 문화가 그 전체적으로 이 좀 효율성이 높도록 움직이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이 조직 문화가 이 혁신에 미치는 그 문제점들을 일찍이 깨달았던 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좀 포스트 삼성을 또 꿈꾸고 생각하는 다른 기업들 또 스타트업들도 많을 겁니다. 직접 특히 이 전자 분야를 굉장히 발전시켰지 않습니까? 반도체 일화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당시에 뭐 선대회장인 이병철 회장도 반대를 했다. 약간 반대 입장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재를 털어서라도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삼성 반도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일화도 꽤 유명하더라고요. 예. 그게 통상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의 역사를 한번 연구를 해보면은 1세대 창업 세대는 기업가 정신이 탁월하신 분이 많은데 2세대 경영자로 넘어오면은 기업가 정신이 좀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이건희 회장님 경우는 과감한 투자, 공격적인 투자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나 뭐 평판 TV나 스마트폰 같이 오늘 우리 먹거리 산업을 세계 1등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탁월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현대 기업가 정신을 오히려 더 약화시키지 않고 더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훌륭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리더다. 저는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를 좀 짚어보는 이유가 또 뭐 여러 가지 고인의 기업 성장, 리더십 얘기를 하는 것 때문인데 자동차 사업에서는 좀 고배를 마셨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많이 경영학계에서 이야기가 됐을 텐데요. 이 자동차 산업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뭐 일컫고 있는 뭐 아마존의 경우나 뭐 여러 이제 국내외 선도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은 아무리 성공적인 기업이라도 실패 없이 성공만 하는 기업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삼성과 이건희 회장도 뭐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자동차 산업과 전자산업은 1995년 삼성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은 매우 상이한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전자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간의 시너지 창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적인 원인과 함께 또 자동차 산업은 또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소규모를 투자를 해서 점진적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어려운 산업이고 또 자동차 산업 시작 후에 곧이어서 IMF 외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자동차 산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렇게 많은 성과를 앞부분에 얘기 드렸지만 또 지나칠 수 없는 부분들이 남은 숙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었고요. 특히 이 반도체 공장, 반도체로 이룬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이 반도체 공장 직원들의 백혈병 발병과 사망 또 문호조
좀 약간 초법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비판이 거셌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예, 삼성이 그동안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은 상당히 많이 해왔지만은 어떤 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던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네. 최근 이재용 부회장께서는 문호조 경영이란 말은 다시 안 나오게 하겠다 이런 선언도 하셨습니다만은 향후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 삼성 계열사들의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준법 경영을 강화함으로써 네. 이런 문제가 좀 더 잘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준법 감신 얘기도 나왔고 최근에도 여러 변화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게 이제 앞서 실제 이건희 회장이 경영을 할 때 변화를 선언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제를 챙겼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이런 변화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준법이 어떤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 테두리 안에서 삼성이 국민들에게 어떤 인정받고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실질적인 그 실행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요. 리더십이 역시 중요할 텐데.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재용 회장님의 선언이 있었고 또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사실은 현장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각 계열사들의 이사회가 중심이 돼서 네. 준법 경영의 실행을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조금 더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듣고 계십니다. 서울대 경영대학원 이동기 교수와 함께 이건희 회장의 별세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만큼 전 세계적인 관심 또 국내의 관심이 쏠려 있을 만큼 의미 있고 또 큰 기업이고 또 리더였기 때문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이재용 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재판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여러 가지들 몇 년 더 걸릴 거다라는 전망은 있지만 또 굉장히 기업의 여러 가지 안정적인 면을 흔들고도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입지가 후계자로서 확실하게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예, 우선 지금 이건희 회장님이 막 돌아가셨으니까 우선 단기적인 네. 문제는 일단 아마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단기적인 과제일 것 같고요. 네네. 굉장히 큰 금액이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또 아마 두 건의 재판에 이재용 부회장 관련 두 건의 재판이 네. 현재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 이 사법 리스크 문제를 잘 해결되어야 되는 이슈가 하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지금 지배구조 리스크라고 그래서 소위 보험업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단기적으로라면 이 세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네.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삼성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일단 이건희 회장의 장례가 끝난 뒤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특히 지금 언급하신 이야기 중에 삼성바이오 회계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아직도 지속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좀 정상적이었다라고 오히려 보셨어요? 그 근거가 뭘까요?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과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제약회사 간의 합작투자법인인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문제에 관한 건데 이 문제는 지금 이 라디오 인터뷰 같은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조금 복잡한 문제라서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학계에서 경영을 강의한 학자로서 제가 국제 합작 투자, 조인트 벤처 이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가 한번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해서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학자적인 입장에서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인 측면에서 이 회계 처리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제 결론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재판 기록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한 분량인데요. 뭐 콜옵션이라든지 다양한 또 경제 용어들을 이해할 때 좀 풀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건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이 한번 파보도록 다른 기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시면 제가 좀 알기 쉽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경영학계 또 삼성이라는 기업의 성장에 좀 포커스를 맞추신 발언들 또 오늘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마무리하는 발언으로 또 이건희 회장의 별세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제에 대해서 짧게 정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성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최대 기업 그룹으로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기업입니다만은 사실은 네. 삼성의 문제는 삼성 한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기업 집단 구조의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 전체의 문제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의 현실 거의 대부분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오너 경영 체제 하에서 경영되고 있는 현실인데 또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지배구조와 경영 승계 관련 규제를 제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사회적으로 또는 국회에서나 사회적으로 좀 더 이 상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람직한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 경영대학원 이동기 교수였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활기찬 아침 보내고 계십니까?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은 하루 대타 김우성 PD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 시작할 텐데요. 사건인 법 오늘은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법의 눈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자령 변호사입니다. 네, 자, 뭐 오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바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망 소식입니다. 일단 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관련 뉴스 듣고. 제가 뭐 외국을 많이 나가보면은 핀란드를 노키아로 인식하듯이 한국을 삼성으로 인식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 반열에 올려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재계의 별이 졌다는 데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 애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상징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의미들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역시 재계의 가장 또 주식으로서는 가장 부호시기 때문에 네. 상속에 대한 부분들이 벌써부터 뉴스가 오르고 예.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상속 이슈가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관심도 모으기도 했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실제 주식으로 지금 재계 총수 중에 1위죠? 예, 맞습니다. 좀 압도적인 1위시고요.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계열사 지분을 다량으로 보유 중이기 때문에 퍼센트 상으로는 조금 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개인이 갖고 있는 주식으로는 압도적인 1위이고 거의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주식가부 1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지분율로 치면은 2%, 4%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이 액수로 따지면 얼마 정도나 될까요? 대략? 일단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는 18조 원을 넘어서고요. 네. 이 회장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으면 현행법상으로는 약 10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공시가 되어 있는 주식만 따졌을 때지 일반 재산들까지 합치면은 그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주식 놓고서 지금 네. 18조 2천억 원 이상 되는 이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는 10조 원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사실 보통 일반인들, 평범한 네. 분들도 상속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부모님이 맞습니다.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네. 심지어 빚까지 포함해서 그 상속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들도 기간 안에 결정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상식인데, 네. 이렇게 좀, 재계에
또 최상위를 다투시는 분들은 다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상속세 적용 방식도 좀 다른가요? 일단 뭐 금액에 따라서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데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최고 세율 적용 구간이 될 것이고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30억 원 넘어가면 최고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네. 이때는 이제 50%인데 주식도 주식으로서의 이제 가치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할증이 또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네. 예,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요건 또는 이제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 요건에 모두 이제 해당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20에서 30% 정도 할증이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일반 그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주식과 같은 이제 할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져 보면은 주식이나 지분에 대해서는 할증까지 해서 상속세는 한 60% 정도 납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이 50% 정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주식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경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추가적 가치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할증된다,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상속세 납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일반적인 법 테두리라서 똑같이 적용받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게 신고세라 그래가지고 네.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 상속 재산의 목록과 그에 따른 재산의 이제 가치 평가를 하고 그에 네. 따라서 이제 상속세율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그에 따라서 이제 확정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6개월 안에 이제 마무리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처럼 이제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게 좀 한 번에 납부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구광모 회장, LG그룹 회장들 같은 경우에도 한 9,700억 정도 상속세를 네. 연부 연납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나눠서 내고 있는데 삼성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연부 연납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한 5년 정도 기간으로 나눠 가지고 한 6회 정도 분할 납부를 하게 되는 방식인데 네. 아마 한 번에 내기는 삼성가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에 연부 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뭐 뒤이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이걸 어떤 돈을 10조 원이라는 세금을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돈이 필요한데 네. 이걸 어떻게 현금화하실 것인가 또 네.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큰 세금은 받아본 적이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데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약 맞습니다. 1조 가까이 되는 돈이었어요. 네네. 상속세가. 네. 다 냈다라는 것들이 좀 뭐 미담 기사처럼 알려지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근데 뭐 상속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좀 이제 뭐 편법적인 방법이나 이런 걸로 미리 정리가 되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 많이 투명해졌고 네네. 재계에서 이런 걸로 이제 형사 재판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공식적인 재산을 지금 뭐 세금을 안 낸다 이런 건 상상하기가 좀 어렵고 네네. 삼성의 승계 작업과 주식의 문제, 상속의 문제가 다 맞물려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된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이 부분은 납부한다. 네. 10조 원이 넘는 금액이지만 삼성가에서는 네. 이것까지 줄이기에는 부담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좀 추측이 됩니다. 네, 후계 승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지금 재판에 걸려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오로지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에 대한 상속만 네. 놓고 봤을 때는 네. 정당하게 세금 다 내겠다.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 부분이죠.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관심들이 모으고 있는데, 자, 승계라는 것도 좀 일반인들은 저도 그렇지만 어려워요. 이게 뭐 기업을 그냥 누구 지명해서 자, 아들이 맡아라. 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을 텐데 이것도 법적 절차가 있나요? 당연히 그렇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상법상으로는 이사, 그리고 네. 이사 중에서 대표 이사를 뽑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일반의 그 인식하고 조금 상법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총수, 회장 이러면 이제 굉장히 높고 네. 최고 정점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경영상의 개념, 뭐 실질적인 개념 이렇게 볼 수 있고 상법상으로는 사실 그런 직함은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수로서 회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하니까 대표이사 법적인 책임도 그대로 똑같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법적으로는 이사, 대표이사로서의 그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고 네. 실질적으로 뭐 공정위에서 총수로 지정은 되어 있고 영향력은 행사하지만 이사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등기되어 있지 않은 비등기 임원으로서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서의 승계를 한다. 아마 이제 승계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 경우에는 그 직함의 회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비등기 임원입니다. 지금 현재 네. 이건희 회장도 그랬었고 네.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비등기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적으로는 등기 임원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네. 결정을 하게 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도 결정해가지고서 회장으로 이제 등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통 이제 형사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면은 등기 네네. 임원이었던 경우에도 등기 이사직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사 사건이 걸려 있는 입장에서 네. 굳이 그 전에도 아버지도 안 했고 자신도 안 했던 등기 임원으로서의 등극을 이번에 하겠는가? 주주총회 통과 여부는 물론 뭐 법적으로는 쉽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고 이사회 절차만으로 회장이 되는 방식으로 아마 회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방식은 기존의 방식으로 기업의 총수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법률적 용어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겠다. 사실 이런 것들이 관심을 모으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5월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 없도록 하겠다. 또 자녀한테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뭔가 지배구조가 바뀔 것이다 이런 기대를 모았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네. 어떤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근데 그게 승계 작업이라는 게 뭐 멀리 보면은 96년도에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계획이 짜여져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된 게 아닌가. 네. 이게 지금 갑자기 뭐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이건희 회장님의 그 와병 상태도 2014년부터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상 못한 물론 상속이라는 법적인 효과는 이제 어제 사망으로부터 발생을 하지만 이 조치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이 짜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도 선언을 했던 것이 첫 번째로는 사실 형사 사건에서의 이슈가 가장 컸거든요. 그렇죠. 재판부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뭐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만들었더니 거기서는 이제 사과나 승계에 대한 발표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권고를 했고 그래서 그때의 선언이라는 것이 형사 사건 양형에 있어서 좀 네. 재판부에 이만큼 지금 우리가 응하고 있다,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런 걸 네.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세 승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을 포기한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3세 승계에서도 이런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나중에 또 더 정비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합법적인 승계가 상속세를 다 내면서 승계하는 거는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납부하면서 경영권이 유지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럼 편법의 방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이렇게 두드려 맞는 경우가 편법의 경우를 다시 동원할 수는 없겠다. 자식 네. 대해까지 이거를 하게끔 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이제 현실적인 판단. 그리고 뭐 4세 승계는 뭐 앞으로 한 20년 정도 뒤의 얘기인데 네. 내가 지금 얘기하더라도 형사 사건은 가깝지만 미래 세대에 대해서 내 약속이 구속력이 뭐 얼마나 가겠느냐. 이런 뭐 한 세 가지 정도 고려가 함께 작용을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벌써 오래된 일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승계 작업 또 뭐 무슨 프로젝트, 뭐 G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좀 알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과거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도 현 시점에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 지주회사 구조로 재편될 이야기도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소유권은 유지하되 네. 지금 순환출자의 복잡한 고리는 좀 끊자 이런 얘기인데 네.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오래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사실 뭔가 가시화되는 측면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삼성이 지금보다 예전에 순환출자 구조가 더 복잡했고 네. 이것이 이제 뭐 합병해가지고 통합 이제 삼성물산 출범하고 이러면서 지배 구조가 많이 이제 좀 개선이 재편이 네네.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환출자 구조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정리가 돼 있고 네. 이것이 이제 마무리 작업이 되면은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하는 이제 사업지주 그리고 네. 삼성생명을 이제 정점으로 하는 금융지주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사업지주와 금융지주로 나눠진다. 네. 뭐 좀 그냥 들으면 아침 출근길에 무슨 말이야 이렇게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 그 지주회사가 회사를 지배하고 또 회사가 지배하고 이게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하나의 회사 지주회사를 이제 장악하고 있으면은 네. 그 밑에 회사를 쭉 이제 연달아서 모든 주식을 다 본인 개인이 갖고 있지 않아도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거에 네. 대해서 이제 법적 제재가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이제 그 그룹 전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법적으로는 이걸 이제 금지하는 쪽으로 많이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원칙적으로는 금산분리라 그래가지고 네. 금융 쪽과 일반 사업 쪽이 자금이 넘나다니는 이런 식의 출자 구조는 굉장히 위험하다. 또 이제 금융 쪽은 사실 고객들의 돈을 맡아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렇죠. 이것이 어떤 그룹사의 뭐 이제 계열사 몰아주기, 뭐 지원하기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건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법적으로 이제 제재가 완비가 되어 있고.
있고 이게 지금 이제 그거를 과거에서는 이제 좀 느슨했던 것을 네. 많이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수 없다. 삼성으로서도 그리고 또 이제 형사 사건이나 스스로의 네. 선언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정리를 하겠다. 지금 통합 삼성물산 출범 이후의 모습은 네.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차원. 이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참 뭐 과거에는 A 회사가 B, B 회사가 C, C 회사가 D 굉장히 그렇죠. 복잡하게 소유 구조 내지는 지배 구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짧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뇌물 혐의 이 파기환송심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요 재판 전망만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원래는 사실 전에 많이 진행이 됐다가 네. 재판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집행유예를 예정하고서 진행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이제 특검의 반발 때문에 기피 신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오랫동안 멈춰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공판 준비 절차인데 아마 상을 당했기 때문에 출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것과 상관없이 일정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좀 어려운 재판이지 않겠나. 그래도 지금 네. 룸은 남아있고 재판부의 분위기가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용 재판부로서는 할 만한 재판 아닌가. 여기까지는. 물론 삼바 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